일요일 새벽 3시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화면을 이렇게 톡톡 두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자고 있을 아주 조용한 시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상업용 고층 빌딩의 1,000분의 1 지분을 방금 구매하신 겁니다. 와, 미국에 있는 빌딩을요? 네. 그것도 이 결제에 사용된 돈이 아르헨티나 창고에 보관된 옥수수 1톤의 가치랑 연동된 디지털 토큰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약간 공상과학 소설이나 사이버펑크 영화에 나오는 설정 같기도 한데요. 아닙니다.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이 믿기 힘든 거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무려 2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말이죠.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나네요. 네, 그런데 바로 이 현상이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을 거대한 공포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아, 그 가장 느리고 무거운 물리적 세계의 자산들이 가장 빠르고 추상적인 디지털 코드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역사적인 변곡점이니까요. 연준 입장에서는 이 충돌의 파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에서는 바로 이 현실과 디지털의 경계가 무너지는 융합의 최전선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오늘 저희 앞에는 이 현상을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한 두 개의 핵심 자료가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발행한 토큰화 개요 및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의 거대 금융 중심지 중 하나죠. 건지섬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내놓은 디지털 금융을 통한 성장 지원이라는 협의 문서입니다. 연준의 보고서가 이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치명적인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경고장이라면요. 건지섬의 문서는 그 위험을 통제하면서도 동시에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실질적인 규제 설계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의 자료 분석에서 우리가 달성할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그 크립토 용어의 껍데기들은 과감히 벗겨내고요. 네, 어려운 말 다 빼고요. 부동산이나 금, 밀 같은 이 실체가 있는 자산들이 도대체 어떻게 블록체인 위로 올라가서 거래되고 있는지 그 기계적인 작동 원리부터 파악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혁신이 촉발할 수 있는 어떤 연쇄적인 금요궁계, 그걸 막기 위해 전 세계 규제 당국이 어떤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파헤쳐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현상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 기술의 논리와 금융의 논리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될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연준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이 토큰화 현상의 실체부터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네, 토큰화, 영어로는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하죠. 네, 연준 보고서에 따르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 퍼블릭 블록체인상에서 거래되는 토큰화 자산 규모만 무려 21억 5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중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에 묶인 금액만 7억 달러고요. 진짜 무시할 수 없는 숫자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토큰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보고서의 정의를 보면요. 현실의 물리적 자산이나 전통 금융 자산, 이걸 보고서에서는 기초 자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기초 자산이요? 네, 이 기초 자산의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토큰과 법적, 기술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법적, 기술적으로 연결한다? 네, 보고서에 등장하는 사례들을 보면 그 양상이 진짜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어 리얼티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실제 주택 지분을 쪼개서 토큰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 진짜 사람이 사는 집을요? 맞아요. 심지어 토큰 이름 자체가 리얼 토큰 15634 리버럴 스트리트 디트로이트 미시간 막 이렇게 실제 주소를 그대로 쓰고 있죠. 와, 주소를 토큰 이름으로 쓰다니 정말 직관적이네요. 농산물이나 금도 비슷하게 진행되나요? 그럼요. 아르헨티나의 어그로 토큰 같은 경우는 대두, 옥수수, 밀 1톤을 각각 하나의 토큰으로 만들었어요. 옥수수 1톤이 토큰 한 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 은행인 산탄데르 은행은 이 옥수수 토큰을 대출 담보로까지 받아주고 있습니다. 대출 담보로요? 은행이 그걸 인정해준다는 게 놀라운데요? 네, 팍스 골드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토큰 한 개가 런던 금시장 연합회 기준의 실제 금 1트로이 온스와 정확히 연결되어 있죠.
잠깐, 여기서 좀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죠? 제가 만약에 대두 토큰이나 금 토큰을 샀다고 쳐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제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에서 갑자기 금괴가 튀어나오진 않잖아요. 하하, 그렇죠. 모니터에서 옥수수가 쏟아지진 않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건 결국 데이터를 기록하는 디지털 장부일 뿐인데 이 디지털 카지노 칩 같은 토큰이 현실에 진짜 금괴나 옥수수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대체 어떻게 증명하고 보정하는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탈중화가 된 디지털 혁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중앙 집권적이고 전통적인 현실 세계의 법적 통제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죠. 전통적인 법적 통제요? 네, 연준 보고서 역시 이 토큰화 메커니즘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로 오프체인 대리인과 수탁 과정을 딱 지목하고 있습니다. 오프체인 대리인이라면 블록체인 밖에,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주체를 말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디트로이트 주택 리얼티 사례를 아주 기계적으로 뜯어보면요. 단순히 집 사진 찍어서 블록체인에 띡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먼저 현실 세계의 그 디트로이트 주택을 팩트로 소유하는 유한 책임 회사, 그러니까 LLC를 법적으로 설립합니다. 아, 진짜 회사를 차리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회사의 소유권 지분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는 방식을 취하죠. 팍스골드 역시 마찬가지예요. 뉴욕이나 런던에 아주 철통 같은 물리적 금고에 금괴가 실제로 수탁, 그러니까 보관되어 있어야 하고요. 장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통해서 그 수량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위를 막 가볍게 날아다니는 토큰들은 사실 현실 세계의 무거운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강철 금고에 아주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만 가치를 갖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닻을 내리고 있는 거죠. 만약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토큰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코드 쪼가리가 될 테고요. 바로 그겁니다. 연준이 주시하는 첫 번째 취약점이 거기에 있어요. 현실의 수탁 구조가 불투명하거나 그 법적 다리가 부실하면 언제든 토큰의 가치는 0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아주 본질적인 한계죠.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약간 좀 혼란스러운데요. 네. 만약에 그 법적 다리가 아주 튼튼하게 잘 연결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완벽하게 연동되어 있다. 그러면 중개인도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24시간 내내 거래할 수 있고 결제 효율성도 엄청나게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수수료도 싸지고요. 유동성도 훨씬 풍부해질 거고요. 이거 들어보면 금융 시스템의 아주 궁극적인 업그레이드처럼 들리는데 연준은 대체 왜 이런 24시간 시장을 시스템적 위협이라고까지 부르는 건가요? 그 위협의 근원은요. 바로 거래 시간의 불일치라는 아주 구조적인 결함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거래 시간의 불일치요? 네, 생각해 보세요. 암호화폐 거래소나 디파이 시장은 주말이나 공휴일이 없잖아요. 365일 24시간 계속 열려 있죠. 그렇죠. 크립토 시장은 절대 잠들지 않죠. 하지만 그 토큰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전통적인 현실 자산 시장은 어떨까요? 부동산 시장이나 은행, 주식 시장 같은 곳은 주말에는 문을 닫잖아요. 밤에도 당연히 거래가 멈추고요. 바로 그겁니다. 연준은 이 두 시장 간의 거래 시간 불일치가 시장에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파괴적인 뇌관이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내관이 터지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새벽 3시에 거시경제에 큰 충격이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좋습니다. 토요일 새벽 3시에 악재가 터졌어요. 디파이 시장의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는 인간의 감정이나 상황을 유연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짜여진 코드니까요? 네, 이 코드들은 현실 세계의 가격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가져오는 오라클이라는 데이터 피드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든요. 오라클이요? 네, 만약 토요일 새벽 3시에 오라클이 자산 가격이 지금 막 폭락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쏴주면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사전에 입력된 조건에 따라서 아무런 자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마진콜을 실행해버립니다. 와, 얄짤없이 그냥 담보를 팔아치우는 거네요? 맞아요. 담보를 투매, 그러니까 막 헐값의 시장에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일반 주식 시장이라면 펀드 매니저가 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할 텐데 이건 그냥 코드가 정해진 가격선에 도달하자마자 갖고 있는 토큰을 시장에 무자비하게 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계적인 투매는 또 필연적으로 토큰 가격의 연쇄 폭락을 부릅니다. 도미노처럼요? 네. 그럼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은 주말 새벽에 앞다투어 토큰 발행사로 달려가는 거예요. 당장 내 토큰을 원래의 현실 자산이나 현금으로 상환해달라 이렇게 환세를 요구하게 되죠. 돈 내놓으라고 몰려가는 거네요. 일종의 거대한 디지털 뱅크런이 주말 새벽에 시작되는 겁니다. 아, 이제야 연준이 우려하는 그 유동성 함정, 그 실체가 뭔지 딱 이해가 되네요. 네.
투자자들은 당장 토요일 새벽에 돈을 달라고 환세를 요구하는데 토큰 발행사가 가진 진짜 기초자산, 예컨대 디트로이트의 상업용 건물이나 은행이 예치된 자금은 주말이라 묶여서 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은행문이 닫혀 있으니까요. 당장 현금을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방법이 물리적으로 꽉 막혀 있는 거네요. 연준 보고서가 짚어낸 가장 핵심적인 전염 경로가 바로 그 지점이에요. 주말 내내 발행사는 그 엄청난 유동성 압박을 견뎌야 하고요. 피가 마르겠네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전통시장 문이 딱 열리자마자 쏟아지는 상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현실 세계의 자산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에 내다 팔아야 합니다. 즉, 블록체인 시장에서 발생한 그 주말 새벽의 발작이 월요일 아침 현실 세계 전통시장의 자산 가격 폭락으로 고스란히 직접 전이되는 거군요. 변동성이 옮겨 붙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만들어진 그 24시간 잠들지 않는 혁신적인 시장이 위기가 닥쳤을 때는 오히려 유동성을 완전히 말라붙게 만드는 거대한 덫이 되어버리는 거죠. 전통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구조적 틈새가 바로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군요. 연준은 그걸 아주 꿰뚫어 본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럼 그냥 이렇게 위험한 토큰화를 다 금지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두 번째 자료가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건지섬 금융서비스위원회의 규제 개편안인데요. 네, 건지섬이죠.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이 수조 달러의 자본을 굴리는 유럽의 주요 금융 허브 중 하나잖아요. 이 건지섬이 움직였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맞습니다.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주도하는 곳이니까요. 건지섬의 디지털 금융 이니셔티브 문서에 담긴 철학을 보면 이렇습니다. 동일한 활동, 동일한 위험에는 동일한 규제 결과를 적용한다. 무작정 기술을 막는 게 아니네요. 네, 덮어놓고 금지하는 대신 아주 영리한 방식으로 판을 다시 짜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흥미로운가요? 이 당국자들은 과거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기관 투자자들만 상대할 수 있었던 소매업 금지 조항을 아예 철폐했습니다. 와, 개인 투자자에게도 문을 활짝 연 거네요. 네, 심지어 펀드를 토큰화할 때 이전에는 폐쇄적인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쓰라고 꽉 막아놨었는데 이제는 개방형 퍼블릭 블록체인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했어요. 오, 규제의 빗장을 과감하게 풀고 글로벌 자본이 막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혁신의 고속도로를 확 깔아준 셈이네요. 잠깐, 근데 방금 우리가 연준 보고서에서 분석했던 내용이란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부분에서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퍼블릭 블록체인에 개인 투자자들까지 잔뜩 밀어넣는다면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그 끔찍한 주말 새벽의 뱅크런 위험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꼴이 되잖아요. 건지섬 당국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허가를 내준 걸까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자면요. 건지섬은 기술의 이점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 기술 자체를 아주 강력한 규제 도구로 역이용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기술을 역이용한다고요? 네. 이들은 토큰화된 증권을 단순한 가상자산으로 분류한 게 아니에요. 전통 금융과 똑같은 강도의 투자자 보호법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그래도 기술을 규제 도구로 역이용한다는 게 기계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지 잘 안 와닿는데요. 퍼블릭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익명으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의 화이트리스팅 기능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쓴 겁니다. 화이트리스팅이요? 네, 블록체인망 자체는 이더리움 같이 개방된 퍼블릭망을 쓰더라도 토큰의 코드 안에다가 아주 특별한 조건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죠? 신원 확인, 즉 KYC와 자금 세탁 방지, AML 검증을 완벽하게 통과한 지갑 주소로만 이 토큰이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코드로 박아넣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망 자체는 뻥 뚫린 공용 도로를 쓰되 그 도로 위를 달리는 토큰이 하는 자동차에는 딱 허가받은 사람만 문을 열 수 있는 강력한 디지털 자물쇠를 걸어둔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연준이 우려했던 막 신원 미상의 투기 세력들이 일으키는 무차별적인 뱅크런이나 자금 세탁 위험을 블록체인의 코딩 기술을 통해서 자동화된 그물망으로 다 걸러내는 거죠. 진짜 아주 실용적이고 영리한 접근법이네요. 맞아요. 기술로 기술을 통제하는 셈이죠. 훌륭한 해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혁신의 고속도로가 제대로 문제없이 작동하려면 여전히 넘어야 할 아주 거대한 산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산이요? 아, 결제 수단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부동산 지분 토큰이나 펀드 토큰을 사려면 결국 그 가치를 안정적으로 교환할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루에도 몇십 %씩 가치가 막 요동치는 비트코인으로 수억 원짜리 상업용 건물 지분을 결제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상의 모든 경제 활동을 단단하게 떠받치는 필수 인프라로서 법정화폐의 가치에 딱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권지선 문서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새로운 규제인데요. 이들은 인가된 스테이블 코인을 아예 전자화폐와 유사한 금융회사 비즈니스로 특별 분류해버렸습니다. 그냥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완전히 제도권 금융회사로 취급하겠다는 거네요. 네, 조건을 보면 정말 가혹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과거 테라 루나 사태처럼 코드로 가치를 막 유지하려는 알고리즘 방식은 전면 금지시켰고요. 아예 못하게 막았군요. 네, 반드시 G10 통화 같은 지정된 법정화폐의 100% 1대1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가치의 고정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도죠. 나아가서 그 코인을 뒷받침하는 준비금 자산의 종류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맞아요. 발행사는 막 아무 회사채나 사서 이자를 굴리면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현금, 은행 예금, 그리고 만기가 3개월 이하인 초단기 국채. 엄청 안전한 자산들이네요. 네, 가격 변동이 사실상 없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만 준비금으로 꽉꽉 채워 넣어야 합니다. 게다가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하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무조건 현금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환급성 보장 조항까지 신설했어요. 연준 보고서랑 건지성 문서를 딱 관통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바로 이 지점에서 완성되는 거네요.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코딩으로 만들어낸 막 허상의 마법돈이 아닙니다. 철저히 감시받는 디지털 물품 보관함 티켓 같은 거예요. 보관함 티켓이요? 제가 만약 1달러짜리 코트를 맡기면 디지털 티켓 한 장을 딱 줍니다. 그런데 건지썸의 기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죠. 단순히 제 코트를 맡아두는 게 아니라 보관소 주인이 제가 파티에서 노는 동안 제 코트를 딴 사람한테 몰래 빌려주고 돈을 버는 행위를 법으로 아예 전면 금지한 겁니다. 그 비유를 아까 현실 규제에 대입해보면요. 보관소 주인이 고객의 준비금을 위험한 회사채에 투자해서 막 자기네들 수익을 내는 행위를 원천 차단한 것과 똑같네요. 그렇죠. 무조건 만기 3개월 이하의 아주 안전한 무위험 국채나 현금 상태로만 금고에 고이 모셔두어야 하는 거죠. 딴짓을 못하게 묶어둔 거군요. 그렇지만은 이 100%의 준비금 외에도요. 외에도요? 또 있다고요? 만약 회사가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 6개월치의 회사 운영비를 자기 자본으로 별도로 복원해야 합니다. 6개월치 운영비요? 기준이 정말 빡빡하네요. 다시 제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이 코트 보관소가 불타 없어지거나 파산하더라도 보관소 직원들이 최소 6개월 동안은 그 자리에 서서 제 코트를 안전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그 직원들의 월급을 미리 따로 떼어서 금고에 넣어두라는 소리잖아요. 진짜 기가 막힌 교재네요. 바로 그 6개월치 운영자본 분리 조항이 연준이 아까 그렇게 경고했던 발행사 뱅크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계적 방어막입니다. 뱅크런을 무력화시킨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생각해보세요. 투자자들이 주말 새벽에 막 공포에 질려 달려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일이면 저 금고가 비어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신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늦게 가면 내 돈 못 받을까 봐 뛰는 거죠. 하지만 건지섬의 규제 시스템 아래에서는요. 발행사가 주말에 억지로 다른 자산을 막 추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하. 애초에 준비금 자체가 변동성이 거의 없는 현금과 단기 국세뿐이고 회사 운영비조차 6개월치가 별도로 딱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아, 그렇겠네요. 영업일 기준 5일 안에 내 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는 완벽한 법적, 물리적 확신이 시스템 자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사람들이 주말 새벽에 막 패닉셀을 하면서 코인 내놓으라고 달려갈 이유 자체를 소멸시켜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최첨단 기술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은 결국 그 기술이 발을 딛고 있는 현실 세계의 아주 깐깐한 법과 전통적인 건전성 규제라는 사실을 이 건지섬의 사례가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아이러니하면서도 아주 통찰력 있는 결론이네요. 네, 현실과 디지털의 완벽한 상호 보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잠수했던 이 깊고 복잡한 바다를 수면 위에서 한번 쫙 굽어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디트로이트의 벽돌집과 아르헨티나의 대두가 어떻게 법적인 LLC나 오프체인 스탁이라는 닻을 통해서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되는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큰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스마트 컨트랙트 시장에서
주말에 문을 닫는 전통시장의 시간차와 부딪혔을 때 어떻게 치명적인 기계적 투매와 유동성 덫을 만들어내는지 연준의 시각에서 아주 냉철하게 분석해보았죠. 마지막으로는 건지섬이 어떻게 퍼블릭 블록체인의 고속도로를 과감히 허용하면서도 코드에 심어진 화이트리스팅과 100% 무위험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인가된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통해 그 뱅크런의 뇌관을 해체하고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네, 아주 밀도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는 속으로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 먼 바다 건너 건지섬의 규제나 미국 디트로이트 빌딩 토큰이 내 삶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하하,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나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바로 금융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교체되는 아주 거대한 인프라 공사의 현장이라는 뜻이죠. 정확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의 퇴직연금이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딱 열어보시면요. 물리적 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경계는 완전히 지워져 있을 겁니다. 이미 진행 중인 변화죠. 내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지나치는 서울 강남의 거대한 상업용 빌딩 지분을 마치 오늘 삼성전자 주식을 사듯 스마트폰 앱으로 1000분의 1, 10,000분의 1로 쪼그려서 사고 파는 시대가 이미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네. 그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지켜주는 것은 결코 화려한 크립토 기술의 백서나 유행어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기계적인 질문들. 즉, 이 토큰을 현실 세계에서 누가 확실히 수탁하고 있는가? 스마트 컨트랙트의 오라클은 어떻게 가격을 가져오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행사는 위기가 터졌을 때 내 자산을 어떻게 환급해 줄 수 있는가? 라는 이 본질을 볼 줄 아는 안목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는 규제망이 내 코트를, 내 자산을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힘이죠.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 곱씹어볼 만한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에 세상의 모든 밀, 대드, 부동산, 금, 심지어 예술작품의 가치까지 빛의 속도로 24시간 전 세계를 순환하는 유동성 높은 토큰으로 싹 변환된다면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물리적 경제와 디지털 경제를 구분짓는 경계선은 대체 어디에 남아있게 될까요? 와, 모든 물리적 실체의 가치가 결국 디지털 데이터의 흐름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네요. 여러분이 매일 밟고 서 있는 땅, 손으로 만지는 벽돌 건물, 지갑 속의 지폐를 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현실의 묵직함이 0과 1의 데이터로 모두 날아올랐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게 되는 가치는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복잡한 현상들의 이면을 가장 선명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